박서준은 철제 진열대에 장미를 한가득 진열하고는 도시 시장 위로 펼쳐진 아침 하늘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5월의 햇살은 눈부셨지만 어째서인지 마음은 8년 전 그 끔찍했던 11월의 악몽 속에 얼어붙은 듯 시렸다. 지금쯤 그는 가족 사업을 운영하는 사무실에 앉아 플로라가든이라는 플라워 샵 체인을 총괄하며 에콰도르와 네덜란드에서 온 공급업체들과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었을 것이다. 대신 30살의 이 남자는 평범한 시장에서 꽃을 팔고 도시 외곽의 원룸에 살며 매일같이 스스로를 벌하는 듯한 삶을 살고 있었다. 총각, 튤립 싱싱해요. 나이 지긋한 아주머니가 까다롭게 꽃잎을 만져보았다. 아침에 들어왔어요. 박서준은 부케를 크라프트지로 포장하며 짧게 대답했다. 그는 대화에 섞이지 않고 기계적으로 대답하는 법을 터득했다. 사람들은 기쁜 날이나 슬픈 날을 위해 꽃을 사러 왔다가 떠나갔지만 그는 장미와 거베라의 향기 속에 남아 늘 이지은을 기억했다. 이지은, 19살 방울소리 같던 웃음, 늘 얼굴을 가리는 것을 잊어버리던 검은 머리카락. 그녀는 그가 마지막 학년을 다니던 대학교 맞은편 카페에서 일했다. 박서준이 처음 그녀를 본 것은 소나기를 피하려 우연히 그곳에 들렀을 때였다. 그녀는 그에게 카푸치노를 가져다주며 환하게 웃었고 그는 그 미소에 자신이 왜 이곳에 왔는지조차 잊어버렸다. 일주일 뒤 그는 그 카페의 단골이 되었다. 한 달 뒤 그는 그녀에게 데이트를 신청했다. 반년 뒤 그는 그녀 없이는 자신의 삶을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부모님은 처음부터 반대했다. 서준아, 너 제정신이니? 어머니 최혜진 여사는 마치 그가 무인도로 이주하겠다고 선언한 사람처럼 쳐다보았다. 어디 근본도 없는 카페 아르바이트생이라니. 내가 누군지, 우리 그룹의 후계자인 걸 잊었어? 제가 누굴 사랑하는지는 알아요. 그는 그때 단호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사업 파트너들의 딸들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가족 저녁 식사에 그들을 초대하며 서준에게 어울리는 짝을 생각할 때라고 넌지시 압박했다. 아버지는 늘 그랬듯 갈등에 끼어들기 싫어하며 침묵했다. 하지만 박서준은 계속해서 지은을 만났고 둘만의 작은 아파트를 얻어 결혼을 계획했다. 지은이 임신했다고 말했을 때 그는 미칠 듯이 행복했다. 7개월, 딸이었다. 그들은 이미 이름도 지어두었다. 미나. 미소가 아름다운 아이 지은은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서준의 어머니는 지은의 임신 사실을 막달이 다 되어서야 알게 되었고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서준이 자신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며 그 가난뱅이와 엮여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소리쳤다. 상속권을 박탈하고 사업에서 내쫓고 아들로서 연을 끊겠다고 위협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편을 들었다.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는 어머니의 편에 서서 말했다. 내가 정신을 차리든가 아니면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든가 해라. 그가 이 최후 통첩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지은은 울었다. 그분들 말씀이 맞아. 서준 씨의 그녀는 흐느꼈다.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과 어울리지 않아. 그런 말 마. 그는 그녀를 껴안고 입맞추며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맹세했다. 하지만 압박은 점점 더 심해졌다. 어머니는 하루에 10번씩 전화를 걸었고 아버지는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사업 파트너들은 비난의 눈초리를 보냈다. 박서준은 사방의 벽이 자신을 짓누르는 것을 느꼈고 결국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나 한두 주만 떠나 있어야 할 것 같아. 그가 지은에게 말했다. 대전 사는 사촌 형 집에 좀 다녀올게. 머리도 식히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봐야겠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이해하지? 시간.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시간? 서준 씨. 우리 2달 뒤면 아기가 태어나. 그러니까 모든 걸 생각해야 한다고. 그는 버럭 소리쳤다. 부모님은 결혼은 절대 안 된다고 하셔. 너랑 결혼하면 날 모든 것에서 제명하시겠대. 알겠어. 제명이라고.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럼 우리가 함께할 이유가 없네. 그녀가 속삭였다.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녀는 돌아섰다. 원하는 만큼 실컷 생각해. 그는 다음 날 떠났다. 일주일쯤 뒤에 돌아오면 모든 게 해결되고 부모님과도 화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떠난 첫날 저녁에 전화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다. 셋째 날, 그는 그녀의 어머니 윤정희 씨에게 전화했다. 박서준 씨, 여자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어머님,
지은이 좀 바꿔주세요. 지은이는 이제 없어.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네, 그게 무슨? 죽었어. 조산이었고 과다출혈이었어. 아이도 살지 못했고 내가 죽인 거야. 서준아, 너하고 내 엄마가. 다시는 전화하지 마. 전화는 끊겼다. 박서준은 대전의 낯선 아파트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쓰러져 울부짖던 것을 기억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아침을 기다릴 수 없어 밤기차를 타고 돌아오던 길도 장례식도 기억했다. 굳게 닫힌 관, 수많은 화환, 그리고 자신을 향해 증오 가득한 시선을 보내던 윤정희 씨. 그 시선에 그는 차라리 지은의 옆에 함께 눕고 싶었다. 그 후로 그의 삶은 그저 살아있는 상태가 되었다. 그는 가족을 떠나고 사업을 포기하고 원룸을 구해 시장의 늙은 꽃집 주인 밑에서 일자리를 찾았다. 부모님은 그를 되돌리려 했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들의 돈도, 걱정도, 용서도 원치 않았다. 그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오직 고통뿐이었다. 매달 그는 그녀가 가장 좋아했던 붉은 장미를 들고 묘지를 찾았다. 오늘은 평범한 화요일이었다. 박서준은 기계적으로 손님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꽃을 팔고 수입을 계산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사람들이 줄었고 그는 접이식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웠다. 아저씨, 그는 고개를 들었다. 진열대 앞에 7살쯤 되어 보이는 작은 여자아이가 서 있었다. 파란색 교복을 입고 머리는 양갈래로 따았으며 커다란 갈색 눈을 하고 있었다. 아이는 배낭 어깨끈을 만지작거리며 너무나 수줍게 그를 바라보고 있어서 박서준은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안녕,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뭐 도와줄까? 저 아이는 말을 더듬었다. 꽃 한 송이만 살 수 있을까요? 아이는 가까이 다가왔고 박서준은 아이의 입술이 떨리는 것을 보았다. 오늘 엄마 생신이에요. 아이가 속삭였다. 장미를 사드리고 싶었어요. 할머니가 학교에서 점심 사 먹으라고 돈을 주셨는데 그걸로 꽃을 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잃어버렸어요. 아마 주머니에서 빠졌나 봐요. 아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저 나쁜 아이죠? 돈을 잃어버렸어요. 박서준의 가슴 속 무언가가 철렁했다. 그는 엄마에게 줄 선물을 위해 점심을 굶을 각오까지 한 이 작은 영웅을 보고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다. 얘야, 울지 마. 그는 일어나 장미가 꽂힌 통으로 다가가 빽빽한 꽃잎을 가진 가장 크고 새빨간 장미 한 송이를 골랐다. 보통 비싼 부케에나 쓰던 금색 리본을 가져와 줄기를 조심스럽게 감싸고 작은 리본을 묶은 뒤 하트 모양 스티커를 붙였다. 자, 여기. 그가 아이에게 꽃을 건넸다. 아이는 숨을 헉 들이마셨다. 하지만 저는 돈을 낼 수 없는데요. 이건 선물이야. 박서준은 무릎을 굽혀 앉아 아이에게 미소 지으며 윙크했다. 엄마한테 이렇게 멋진 딸이 있어서 정말 행운이라고 전해주렴. 알았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장미를 가슴에 꼭 껴안고는 활짝 웃었다. 그 미소에 박서준의 심장이 아려왔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아저씨가 세상에서 제일 착해요. 아이는 그에게 손을 흔들고는 달려갔다. 그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어딘가에서 자신의 딸도 저렇게 작고 밝게 뛰어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저녁은 금방 찾아왔다. 박서준은 가게를 닫고 수입을 세고 팔리지 않은 꽃들을 냉장고에 넣었다. 그리고는 신선한 붉은 장미 한 송이를 들고 묘지로 향했다. 그곳은 도시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나무와 좁은 길이 있는 조용한 곳이었다. 지은의 묘는 넓게 퍼진 자작나무 아래 가장 구석진 곳에 있었다. 박서준은 눈을 감고도 찾아갈 수 있을 만큼 그 길을 잘 알았다. 그는 손에 장미를 들고 천천히 걸으며 오늘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할지 생각했다. 평소에는 그날 있었던 일, 날씨, 그리고 얼마나 그녀가 그리운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때로는 그저 말없이 서서 울기만 했다. 묘지에 다다른 박서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검은 대리석 묘비 위에 장미 한 송이가 놓여 있었다. 크고 붉은 금색 리본으로 묶이고 하트 스티커가 붙어있는 장미. 아침에 그가 여자아이에게 주었던 바로 그 장미였다. 박서준은 발밑에 땅이 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아 그 꽃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숨이 막혔다. 누구? 그가 숨을 내뱉었다. 아저씨, 여기 계셨네요? 그는 돌아보았다. 양갈래 머리를 하고 배낭을 맨 바로 그 여자아이가 그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아이는 숨을 헐떡이며 옆에 멈춰 서서 미소 지었다. 아저씨 알아봤어요. 아이가 기쁘게 말했다.
엄마한테 꽃 드렸어요. 여기 누워 계시거든요. 박서준은 움직일 수 없었다. 그는 아이를 바라보았다. 갈색 눈, 볼에 펜 보조개,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는 모습까지 지은이었다. 살아 숨쉬는 지은의 판박이었다. 엄마 그가 쉰 목소리로 물었다. 내 엄마가 누구니? 아이는 고개를 갸웃했다. 이지은이요. 여기 쓰여 있잖아요. 아이는 묘비를 가리켰다. 제가 태어났을 때 돌아가셨대요. 할머니가 그러셨는데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착한 분이었대요. 한 번도 뵌 적 없지만 저는 엄마를 정말 사랑해요. 박서준은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눈앞이 흐릿해졌다. 그는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생각으로 살아왔다. 그런데 그녀가 살아있었다. 그의 눈앞에 서 있었다. 지은을 엄마라고 부르고 있었다. 이름이 뭐니? 그는 간신히 들릴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미나요. 아이가 대답했다. 이미나. 7살이고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미나. 그들의 미나. 그는 손을 뻗어 아이의 뺨을 만졌다. 따뜻하고 살아있었다. 아이는 놀라지 않고 그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아저씨, 울어요. 아이가 놀라 물었다. 박서준은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흐르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는 미나가 사라져버릴까? 이 모든 것이 꿈일까 두려워하며 조심스럽게 껴안았다. 미안하다. 그가 아이의 머리카락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아이는 머뭇거리면서도 따뜻하게 그를 마주 안아주었다. 아저씨도 우리 엄마 사랑했어요. 아이가 조용히 물었다. 박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 친구네요. 미나가 결론 내렸다. 엄마를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제 친구예요. 그는 눈물 사이로 웃으며 일어나 아이의 손을 잡았다. 어디 살아? 그가 물었다. 누구랑? 할머니랑요. 윤정이 할머니랑 이철수 할아버지요. 두 분 다 아주 좋으세요? 여기서 가까워요. 저기 저 아파트요. 미나가 손으로 가리켰다. 가자. 데려다 줄게. 박서준이 말했다. 그들은 묘지길을 따라 걸었고 미나는 학교 이야기, 수학은 좋아하지만 체육은 싫어하는 이야기, 비키라는 친구와 인형 놀이를 하는 이야기들을 제잘거렸다. 박서준은 아이의 목소리에 취해 귀를 기울였다. 그의 딸, 그의 핏줄, 그의 아이였다. 오래된 5층짜리 아파트에 다다랐을 때 박서준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그는 윤정희 씨를 마주해야 했다. 그의 딸이 죽었다고 말하고 이 고통스러운 세월 동안 진실을 숨겨온 여자를. 미나가 인터폰을 눌렀다. 할머니, 저예요. 문은 거의 즉시 열렸다. 문 앞에는 백발이 성성하고 더 늙었지만 여전히 엄격해 보이는 윤정희 씨가 서 있었다. 그녀는 박서준을 보고는 유령이라도 본 듯 창백해졌다. 돌아가 그녀가 숨을 내뱉었다. 당장,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미나는 할머니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쳐다보았다. 할머니, 이 아저씨 좋은 분이에요. 엄마한테 드릴 꽃도 주셨는걸요. 박서준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는 단호하게 말하려 애썼다. 제 딸입니다. 윤정희 씨는 침묵했다. 아파트 안에서 안경을 쓴 백발의 남자, 이철수 씨가 나왔다. 그는 박서준을 쳐다보지 않고 고개를 떨구었다. 대답해주세요. 박서준이 요구했다. 제 딸이 맞습니까? 그 애한테는 아빠 없어. 윤정희 씨가 쏘아붙였다. 할아버지가 있을 뿐이야. 출생신고서에는 우리 남편 이름이 올라가 있어. 걘 이미나야. 진짜 아빠는 지은이가 임신했을 때 버리고 가서 죽게 만들었지? 박서준은 세상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가 거의 소리쳤다. 저는 절대 돌아오려고 했어요. 제가 전화했잖아요. 어머님이 지은이랑 아이가 죽었다고 하셨잖아요. 미나는 겁에 질려 할머니에게 바싹 달라붙어 어른들을 동그란 눈으로 쳐다보았다. 넌 떠났어. 윤정희 씨가 소리쳤고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렀다. 넌 걔를 버렸어. 걔한테 상처를 줬다고. 내가 걔를 죽인 거야. 박서준은 숨이 막혔다. 여보, 이철수 씨가 조용히 말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무겁고 귀가 울리는 침묵이 흘렀다. 박서준은 그들을 보며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느꼈다. 거짓말.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 유전자 검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가 멍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를 위해서,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친자 관계를 인정받고 싶습니다. 윤정희 씨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경고하는데 내 손녀는 절대 너한테 안 줘, 절대로. 박서준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원룸 아파트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일어난 일을 이해하려 애썼다. 미나가 살아있다. 그의 딸이 살아있다. 7년 동안 그는 끔찍한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 7년 동안 자신을 살인자라고 여겼다. 그런데 그녀는 자라고 학교에 가고 웃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엄마를 사랑하고 있었다. 믿을 수 없는 기쁨과 고통이 뒤섞인 분노가 속에서 들끓었다. 윤정희 씨는 그에게 거짓말을 했다. 왜? 벌을 주려고? 복수하려고? 그는 그녀의 말을 떠올리며 주먹을 꽉 쥐었다. 내가 죽인 거야, 서준아. 너하고 내 엄마가. 그 말은 매일 그를 괴롭혔다.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족을 떠나고 자신의 삶을 망가뜨린 이유였다. 아침에 그는 일찍 일어나 찬물로 세수하며 생각을 정리하려 애썼다. 행동해야 했다. 유전자 검사가 미나가 그의 딸이라는 첫 번째 공식적인 증거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엔 친자 확인. 그 다음은 그도 몰랐다. 아이를 할머니, 할아버지에게서 빼앗아 와야 할까? 그녀는 그들을 사랑했다. 그들을 가족으로 여기고 있었다. 박서준은 옷을 입고 진한 커피를 마신 뒤 시장으로 향했다. 일은 잡생각을 잊게 해주었다. 그는 장미와 거베라를 진열하고 손님을 응대하며 시계를 보지 않으려 애썼다. 저녁에는 의료센터에서 만나기로 되어 있었다. 윤정희 씨는 검사에 동의했다. 이철수 씨가 미나와 동행할 것이었다. 하루는 고통스러울 만큼 길었다. 박서준은 부케 3개, 난 화분 2개, 카네이션 10송이를 팔았지만 손님들의 얼굴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어젯밤 대화의 조각들이 맴돌았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오후 5시, 박서준은 가게를 닫고 도시 반대편에 있는 검사소로 향했다. 하얀 벽과 소독약 냄새가 나는 사설 클리닉이었다. 로비에는 이철수 씨와 미나가 앉아 있었다. 아이는 의자에 앉아 다리를 흔들며 어린이 잡지의 그림을 보고 있었다. 박서준을 보자 아이는 손을 흔들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할아버지가 우리 검사 받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아프지 않대요. 박서준은 다가가 옆에 앉았다. 전혀 안 아파. 그가 안심시켰다. 그냥 아이스크림 핥는 것처럼 침만 조금 채취할 거야. 미나가 웃었다. 저 아이스크림 좋아해요. 초콜릿 아이스크림이요. 나도. 박서준은 미소 지으며 가슴속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의 딸, 그녀도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좋아했다. 이철수 씨는 바닥을 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는 지치고 늙어 보였다. 진료실로 불려갔을 때 그는 마치 모든 움직임이 힘겨운 듯 무겁게 일어섰다. 절차는 몇 분 만에 끝났다. 간호사는 미나와 박서준에게서 샘플을 채취하고 서류를 작성한 뒤 결과는 3일 뒤에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나는 의자에 앉아 빙빙 돌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얼굴을 찌푸렸지만 박서준은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모든 사소한 것들이 중요하게 느껴졌다. 코를 찡긋하는 모습, 아랫입술을 깨무는 모습, 스웨터 끝을 만지작거리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지은을 닮아 있었다. 순수하고 희석되지 않은 지은의 모습이었다. 클리닉을 나왔을 때 박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생님,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미나의 할아버지는 멈춰 서서 고개를 끄덕였다. 미나는 벤치가 있는 버스 정류장으로 달려가 양팔을 벌리고 균형을 잡으며 연석 위를 뛰어다녔다. 이해하고 싶습니다. 박서준이 천천히 말했다. 왜 저에게 거짓말을 하셨습니까? 왜 아이가 죽었다고 하셨죠? 이철수 씨는 손녀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러고는 힘겹게 한숨을 내쉬었다. 아내가 결정한 일이었네.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지은이가 죽고 나서 아내는 슬픔의 제정신이 아니었어. 자네와 자네 어머니 탓이라고 소리쳤지. 아이를 절대 주지 않을 거라고. 자네는 아빠가 될 자격이 없다고 했어. 하지만 저는 전화했습니다. 박서준이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했어요. 알아. 이철수 씨가 고개를 저었다. 아내가 전화를 받고는 지은이랑 아이가 죽었다고 말했지? 아내는 자네에게 고통을 주고 싶어 했어? 자기가 겪은 만큼 자네도 고통받기를 바랐던 거야? 박서준은 분노가 뜨거운 파도처럼 덮쳐오는 것을 느꼈다. 그분은 제게서 7년을 훔쳐갔어요. 제 딸의 인생에서 7년을요. 아내는 하나뿐인 딸을 묻었네. 이철수 씨가 조용히 대답했다. 자네는 지은이가 임신하고 불행했을 때 떠났어.
자네는 부모를 선택했지? 아내는 그렇게 생각했어. 저는 선택하지 않았어요. 박서준이 소리치자 미나가 놀라 그들을 돌아보았다. 그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모든 걸 생각하기 위해 떠났어요. 해결책을 찾고 싶었지만 돌아왔을 땐 너무 늦었었죠. 이철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이는 수요일 저녁에 자네와 다퉜어. 자네는 목요일 아침에 떠났고 그리고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새벽 사이에 진통이 시작됐지. 아이는 하루 종일 울고 불안해하며 자책했어. 의사들은 스트레스가 조산을 유발했다고 하더군. 우리가 구급차를 불렀고 병원으로 실려갔어. 출혈이 너무 심했지? 손을 쓸 수가 없었어. 수술대 위에서 죽었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서준은 눈을 감고 외롭고 두려워하며 죽어가는 지은을 상상했다. 미나는요? 그가 물었다. 미나는 태어났어. 작고 미숙했지만 살아있었지. 중환자실에서 2달을 보냈네. 아내는 매일 병원에 와서 기도했어. 아이가 퇴원했을 때 우리가 양육권을 얻었지. 아무도 의심하지 않도록 이민아라고 이름 짓고 내 딸로 올렸고 저에게 딸이 있다는 걸 숨기셨군요. 박서준이 이철수 씨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제게서 딸을 훔치셨어요. 우리는 아이를 구한 걸세. 아버지가 반박했다. 자네는 가족을 떠나 시장에서 꽃이나 팔고 있었잖아. 7년 전에 아이에게 뭘 해줄 수 있었겠나? 자네는 망가져 있었고 죄책감에 시달렸고 불행했어. 자네 부모님은 지은이의 아이를 반대했지만 우리는 아이를 사랑하고 키웠네. 아이는 행복해. 박서준은 소리치고 때리고 무언가를 부수고 싶었지만 대신 고개만 저었다. 그건 선생님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대신해서요. 그럴지도 모르지. 이철수 씨는 이제 연석 위에서 무언가 노래를 부르며 뛰고 있는 미나를 보았다. 하지만 우리는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네. 그리고 만약 자네가 아이를 우리에게서 데려간다면 그건 내 아내를 죽이는 일이 될 거야. 아내는 저 아이를 위해 살고 있으니까. 그럼 저는요? 저는 아이를 위해 살 권리가 없습니까? 박서준이 물었다. 이철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음 3일은 고문과 같았다. 박서준은 결과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그는 답을 알고 있었다. 미나의 눈에서, 그녀의 미소에서, 모든 몸짓에서 그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에게는 공식적인 확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문서가 필요했다. 그는 몇 번이나 할머니, 할아버지의 집으로 차를 몰고 가 맞은편에 서서 미나를 볼 수 있기를 바랐다. 한 번은 그녀가 친구와 함께 마당으로 뛰어나와 술래잡기를 했다. 박서준은 모퉁이 뒤에서 자신의 딸에게 다가가는 것조차 금지된 아버지처럼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셋째 날 클리닉에서 전화가 왔다. 결과가 준비되었다고 했다. 박서준은 가장 먼저 도착해 봉인된 봉투를 받아들고 거리로 나왔다.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렸다. 안에는 도장과 서명이 찍힌 서류가 있었다. 그는 빠르게 글자들을 훑어 필요한 항목을 찾았다. 친자 관계 확률 99.99%. 박서준은 벤치에 주저앉아 울었다. 오랜 세월 만에 처음으로 고통이 아닌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의 딸이었다. 그의 미나였다.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그는 전화를 꺼내 윤정희 씨의 번호를 눌렀다. 그녀는 바로 받지 않았다. 여보세요? 차가운 목소리. 검사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박서준이 말했다. 제가 아이 아버지입니다. 침묵. 딸을 보고 싶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다. 오늘요. 지금은 학교에 있어. 윤정희 씨가 대답했다. 저녁 6시에 와.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박서준은 정확히 6시에 도착했다. 문을 연 것은 윤정희 씨였다. 그녀는 어제보다 더 초췌해 보였다. 흰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운 것이 분명했다. 들어와. 이 그녀가 말했다. 아파트는 작지만 아늑했다. 현관에는 아이가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선반에는 사진들이 놓여 있었다. 박서준은 사진 속에서 젊고 웃으며 손에 꽃을 들고 있는 지은을 보았다. 심장이 조여왔다. 방 안에서는 미나가 책상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다. 박서준을 보자 아이는 기쁘게 뛰어올랐다. 아저씨, 이제 안 오시는 줄 알았어요. 왔어. 박서준은 아이 옆에 앉았다. 있잖아,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미나는 펜을 내려놓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뭔데요? 박서준은 윤정희 씨를 보았다. 그녀는 문가에 언짢은 표정으로 서 있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허락이었다. 미나야, 박서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아빠가 없다고 말했던 거 기억나니?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가 엄마가 임신했을 때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아니야, 박서준은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다. 내 아빠는 살아있어? 바로 나야. 미나는 이해가 안 된다는 듯 눈을 깜빡였다. 아저씨가요? 응, 우리가 검사를 했잖아. 내가 내 진짜 아빠야? 침묵. 미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보다가 윤정희 씨에게 시선을 돌렸다. 할머니, 진짜예요. 진짜란다. 윤정희 씨가 쉰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미나는 다시 박서준을 보았다. 근데 왜 예전엔 안 왔어요? 왜 저는 몰랐어요? 박서준은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나도 내가 살아있는 줄 몰랐거든. 내가 엄마랑 같이 죽었다고 들었고 7년 동안 그렇게 믿었어. 누가 그렇게 말했는데요? 아이가 미간을 찌푸렸다. 박서준은 침묵했다. 아이를 할머니에게 등 돌리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건 긴 이야기야. 하지만 이제는 알아. 그리고 난 내 아빠가 되고 싶어. 널 돌보고, 널 보고, 내 곁에 있고 싶어. 내가 괜찮다면 말이야. 미나는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다. 우리 엄마 사랑했어요? 목숨보다 더 박서준이 대답했고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녀는 내게 일어난 일 중 최고였어. 그럼 저는요. 저도 사랑해요. 널 알지도 못했지만 항상 사랑했어. 내가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된 그 순간부터 미나는 생각에 잠겼다. 그러다 갑자기 그를 꼭 껴안았다. 아이답게 어설프지만 따뜻한 포옹이었다. 그럼 아저씨가 우리 아빠라서 기뻐요. 그녀가 속삭였다. 박서준은 그녀를 마주 앉고 사과향 어린이 샴푸 냄새가 나는 그녀의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었다. 그는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울었다. 미나는 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울지 마요, 아빠. 남자는 우는 거 아니래요?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울어. 박서준이 대답했다. 아주 행복할 때. 윤정희 씨는 문가에 서서 역시 울고 있었다. 소리 없이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나중에 미나가 자기 방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단둘이 남았다. 박서준과 윤정희 씨 한 사람으로 인해 연결된 두 개의 부서진 운명. 친자 확인 소송 서류를 제출할 겁니다. 박서준이 말했다. 공식적으로요? 알아. 윤정희 씨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무릎 위에 손을 모았다. 하지만 아이를 당신들에게서 뺏지는 않을 겁니다. 그가 덧붙였다. 아이는 당신들을 사랑하고 당신들이 아이의 가족이에요. 아이의 삶을 망가뜨리고 싶지 않아요. 윤정희 씨는 놀란 듯 그를 쳐다보며 고개를 들었다. 그럼 뭘 원하는데? 아이의 아빠가 되는 것, 아이를 만나고 학교에서 데려오고 산책하고 아이 엄마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곁에 있는 것, 그냥 곁에 있는 거요. 윤정희 씨는 오랫동안 말이 없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다시 사라지거나 아이에게 상처를 준다면 나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박서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절대로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무언가 변했다. 증오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약해졌다. 이해가 싹 텄다. 고통은 공동의 것이었고 상실도 공동의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미나도 공동의 것이었다. 그때 왜 떠났니? 윤정희 씨가 조용히 물었다. 지은이가 임신했을 때 왜 떠났어? 박서준은 고개를 숙였다. 무서웠으니까요. 부모님이 압박했고 모든 걸 빼앗겠다고 위협하셨어요. 어머니는 지은이가 제 인생을 망칠 거라고 하셨고요. 몇 주 떠나 있으면 모든 게 잠잠해지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대신 저는 모든 걸 잃었죠. 내 어머니 준정희 씨는 생각에 잠겼다. 그 여자도 너 못지않게 잘못했어. 알아요. 박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아직 미나가 살아있는 걸 모르세요.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말하지 마. 윤정희 씨가 쏘아붙였다. 알게 두지 마. 그 여자는 그럴 자격 없어. 박서준은 침묵했다. 속이 들끓었다. 어머니 최혜진 여사. 그의 행복을 파괴하고 그를 지은과 갈라놓고 비극의 원인이 된 여자. 그녀는 지난 세월 동안 그에게 전화를 걸어 가족으로 돌아오라고 했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이제 그는 자신이 옳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언젠가는 그녀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는 몰랐다. 저녁에 그는 미나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다. 그들은 강변을 걸으며 아이스크림을 먹었고 아이는 그에게 학교 이야기, 친구 비키 이야기, 그리고 고양이를 키우고 싶다는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빠,
나 고양이 사줄 수 있어? 그녀가 물었다. 박서준은 세상 모든 것을 사줄 준비가 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할머니께 여쭤봐야 해. 그가 대답했다. 하지만 노력해볼게. 미나는 제자리에서 빙빙 돌며 웃었다. 나 이제 아빠 있다. 진짜 아빠. 학교 애들한테 다 말해야지. 박서준은 그녀를 보며 마음속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진정으로 행복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박서준이 진실을 안 지 2주가 흘렀다. 그 2주 동안 그의 삶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다. 그는 매일 학교에서 미나를 데려왔다. 그들은 공원에서 산책하고 카페에 가서 그녀가 마시멜로를 띄운 핫초코를 주문하는 동안 그는 그저 딸을 바라보았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의 딸, 살아있고 웃고 때로는 심장이 멎을 만큼 지은을 닮은 아이. 윤정희 씨는 점차 마음을 열었다. 그녀는 여전히 차갑고 불신의 찬눈으로 박서준을 보았지만 그가 아이를 만나는 것을 허락했고 주말에 데려가는 것도 허락했다. 이철수 씨는 더 부드러웠다. 한 번은 자네는 좋은 아빠야? 지은이가 기뻐했을 걸세라고 말하기도 했다. 친자 확인 소송 서류는 검사 결과를 받은 지 일주일 만에 제출했다. 변호사는 미나의 출생신고서에 이철수 씨가 아버지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을 거쳐야 해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서준은 모든 것에 동의했다. 이제 그가 혈연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그녀의 아버지라 불릴 권리가 있다는 것이 중요했다. 미나는 그에게 빠르게 익숙해졌다. 그녀는 그를 아빠라고 불렀다. 때때로 엄마에 대해 물었고 박서준은 지은이 얼마나 착했는지, 어떻게 웃었는지, 붉은 장미와 로맨틱 코미디 영화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가족을 꿈꿨는지 이야기해 주었다. 엄마는 나를 원했어요. 어느 날 공원 벤치에 앉아있을 때 미나가 물었다. 세상 무엇보다도 박서준이 대답했다. 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널 미나라고 불렀어. 내가 엄마의 미소 짓는 예쁜 아이였으니까. 가장 사랑하는. 미나는 미소 지었지만 눈에는 눈물이 반짝였다. 엄마를 못 봐서 슬퍼요. 엄마는 항상 너와 함께 있어. 박서준이 딸을 안았다. 내 미소 속에, 내 눈 속에. 넌 엄마를 아주 많이 닮았어. 아이는 그에게 기대었고 그들은 나뭇잎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너무나 순조로웠다. 박서준은 인생이 마침내 자신에게 행복의 기회를 주고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그때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최혜진 여사는 혼자 살고 있었다. 그녀의 남편, 박서준의 아버지는 2년 전에 돌아가셨다. 그녀는 1년 넘게 그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만나자는 제안을 또다시 거절당한 후 그녀는 아들을 내버려 두기로 결심한 듯 했다. 하지만 그날 아침 박서준이 시장에서 꽃을 진열하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고 화면에 전화라고 떴다. 그는 한참 동안 화면을 보다가 결국 초록색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서준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이상했다. 평소처럼 거만하지 않고 어딘가 당황한 듯 했다. 널 좀 봐야겠다. 중요한 일이야. 바빠요. 그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제발. 그녀는 한 번도 제발이라고 말한 적이 없었다. 윤정희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 그 여자가 그 여자애에 대해 나한테 말했어. 박서준은 얼어붙었다. 윤정희 씨가 결국 결심했구나.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요. 그가 차갑게 물었다. 내 손녀를 보고 싶어. 최혜진 여사가 숨을 내뱉었다. 서준아, 너랑 얘기 좀 해야 해. 그는 거의 전화를 끊을 뻔했지만 무언가가 그를 막았다. 호기심일 수도 아니면 그녀의 눈을 보고 지난 세월 동안 쌓인 모든 것을 말하고 싶은 욕구일 수도 있었다. 올드밀 카페. 내일 오후 2시요. 그가 말했다. 오시면 얘기하고 안 오시면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다음 날 박서준은 약속 시간보다 일찍 카페에 도착해 커피를 시키고 창가에 앉아 기다렸다. 최혜진 여사는 정확히 2시에 나타났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우아해 보였다. 값비싼 코트, 단정한 머리 스타일, 하지만 얼굴은 수척했고 눈에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가 기억하던 거만한 여자가 아니었다. 시간과 죄책감이 그녀를 바꿔놓았다. 서준아. 그녀는 테이블로 다가왔고 그는 그녀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았다. 앉으세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최혜진 여사는 앉아서 테이블 위에 손을 모으고 아들을 바라보았다.
윤정희 씨가 3일 전에 전화했어. 그녀가 입을 열었다. 내게 딸이 있고 지은이가 여자아이를 낳고 살아남았다고. 내가 그 아이를 찾았다고. 박서준은 말이 없었다. 사실이니? 그녀가 물었다. 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요? 박서준이 그녀의 눈을 쳐다보았다. 또다시 모든 걸 망치시라고요? 최혜진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었어. 아니었다고. 박서준은 씁쓸하게 웃었다. 어머니는 제 인생을 망쳤어요. 지은이가 임신했을 때 저를 버리게 만들었죠. 저를 압박하고 위협하고 상속권을 박탈하셨어요. 어머니 때문에 그녀가 죽었어요.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 최혜진 여사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난 널 지키려던 거였어. 무엇으로부터요? 박서준이 소리치자 옆 테이블의 사람들이 돌아보았다. 그는 목소리를 낮췄다. 사랑으로부터요. 행복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요. 최혜진 여사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내가 실수할까봐 두려웠어. 지은이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잖아.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 난 너에게 더 좋은 걸 주고 싶었을 뿐이야. 그녀가 제 인생에서 일어난 최고의 일이었습니다. 박서준이 조용히 말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녀를 제게서 뺏어갔어요. 미안하다. 최혜진 여사가 속삭였고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렀다. 미안하다. 아들아. 내가 모든 걸 망쳤어. 지은이의 죽음도 내가 7년 동안 딸을 보지 못한 것도 내 탓이야. 난 끔찍한 엄마야. 박서준은 그녀를 보며 분노가 서서히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그는 망가진 삶에 대해 그녀를 미워했다. 하지만 이제 이 무너진 여자를 보니 그녀는 이미 벌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다. 죄책감, 수치심, 아들의 상실로. 내게 손녀가 있다니. 최혜진 여사는 눈물 사이로 말을 이었다. 이름도 모르네. 미나요. 박서준이 대답했다. 이미나. 7살이고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좋아하고 고양이를 키우는 게 꿈이죠. 최혜진 여사는 흐느꼈다. 내가 그 아이를 볼 수 있을까? 박서준은 오랫동안 말이 없다가 말했다. 할머니니까 권리가 있죠? 하지만 다시는 남의 인생에 간섭하지 않으신다면요. 미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이를 바꾸려고 하지 않으신다면요. 약속할게. 최혜진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맹세해. 박서준은 전화를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네를 타며 웃고 있는 미나,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는 모습이었다. 최혜진 여사는 화면을 보며 울었다. 지은이를 닮았구나. 그녀가 속삭였다. 세상에 어쩜 이렇게 닮았을까? 네. 박서준도 동의했다. 그들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오랜 세월 만에 처음으로 그들 사이에 증오의 벽이 없었다. 고통과 죄책감이 있었지만 무언가 다른 것도 있었다. 아마도 용서의 시작일지도 몰랐다. 일주일 후 박서준은 윤정희 씨와 만남을 약속했다. 그는 미나가 할머니 최혜진 여사를 만나기를 바랐다. 윤정희 씨는 이제 반대하지 않았다. 그녀 자신이 최혜진 여사에게 손녀의 존재를 알렸기 때문이다. 아이는 온 가족을 알 권리가 있어? 실수를 저지른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녀가 말했다. 만남은 토요일 공원에서 이루어졌다. 박서준은 미나의 손을 잡고 왔다. 미나는 어제 받아쓰기에서 100점을 맞았다고 제잘거리며 아빠가 긴장하고 있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최혜진 여사는 분수대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커다란 사탕 상자와 봉제곰 인형을 가져왔다. 미나를 보자 그녀는 움직일 수 없다는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아빠, 저분은 누구세요? 미나가 낯선 여자를 보며 물었다. 이분은 박서준은 무릎을 굽혀 앉아 딸의 머리를 정리해 주었다. 내 엄마셔. 내 할머니. 또 다른 할머니요. 미나가 놀랐다. 응. 아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최혜진 여사를 보다가 가까이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공손하게 말했다. 안녕. 최혜진 여사는 무릎을 꿇었고 다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미나야, 정말 예쁘구나. 미나가 미간을 찌푸렸다. 왜 우세요? 슬프세요? 아니. 최혜진 여사가 고개를 저었다. 너무너무 기뻐서 그래? 널 만나는 걸 아주 오랫동안 꿈꿔왔거든. 정말요? 미나가 미소 지었다. 저는 또 다른 할머니가 있는 줄 몰랐어요. 이제 할머니가 두 분이네요. 최혜진 여사는 그녀에게 사탕 상자와 곰 인형을 건넸다. 널 위한 거야.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눈에 보이는 건 다 샀어. 미나는 선물을 받아들고 기쁘게 곰 인형을 껴안았다. 고맙습니다. 정말 부드러워요.
최혜진 여사는 참지 못하고 아이를 껴안으며 그녀의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었다. 미나는 당황하며 그녀를 마주 안고 등을 토닥였다. 울지 마세요. 할머니, 괜찮아요. 박서준은 옆에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한때 지은이 자격이 없다고 여겼던 그의 어머니가 이제 그들의 딸을 껴안고 기쁨과 수치심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인생은 이상한 것이다. 부서뜨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모든 것을 고칠 기회를 주기도 했다. 그들은 공원에서 2시간을 보냈다. 미나는 최혜진 여사에게 그네 타는 법을 보여주고 학교와 친구 비키에 대해 이야기했다. 최혜진 여사는 듣고 미소 짓고 눈물을 닦았다. 그녀는 미나에게 솜사탕, 아이스크림, 풍선을 사주며 7년에 놓쳐버린 세월을 하루 만에 만회하려 애썼다. 헤어질 시간이 되자 미나는 최혜진 여사를 안았다. 또 오실 거예요? 그녀가 물었다. 내가 괜찮다면 최혜진 여사가 대답했다. 전 괜찮아요. 미나가 웃었다. 이제 우리 가족이 제일 커요. 박서준은 어머니를 차까지 바래다 주었다. 그들은 말없이 서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고맙다. 최혜진 여사가 말했다. 기회를 줘서 고마워. 어머니를 위한 게 아니에요. 박서준이 대답했다. 미나를 위한 거죠? 아이는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알 자격이 있어요. 최혜진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죄를 갚고 싶어. 어떻게든 학비나 학원비를 내준다거나 뭔가 다른 거라도. 박서준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이의 삶의 일부가 되고 싶으시면 할머니가 되어주세요. 후원자가 아니라요. 그냥 할머니요. 알겠다. 최혜진 여사는 눈물 사이로 미소 지었다. 노력할게. 그녀는 떠났고 박서준은 잔디밭에서 풍선을 들고 뛰고 있는 미나에게 돌아갔다. 아빠, 혜진 할머니 착한 분 같아요. 그녀가 물었다. 착해지려고 노력하고 계셔. 박서준이 대답했다. 예전에는 실수를 하셨지만 이제는 바로잡고 싶어 하셔. 무슨 실수요? 박서준은 딸 옆 잔디에 앉았다. 할머니는 아빠가 내 엄마랑 같이 있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어. 아빠에게는 다른 사람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하셨거든. 하지만 할머니가 틀렸던 거야. 미나가 미간을 찌푸렸다. 우리 엄마가 최고였는데. 응, 박서준이 동의했다. 최고였지. 아이는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래도 혜진 할머니는 지금은 좋은 분 같아요. 저한테 곰 인형도 사주시고 저를 안고 오셨잖아요. 그럼 저를 사랑하시는 거겠죠? 박서준이 미소 지었다. 그래, 널 사랑하셔. 그럼 저는 할머니를 용서할래요. 미나가 결정했다. 엄마도 용서했을 거예요. 그렇죠. 박서준이 딸을 안았다. 응, 내 엄마는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 그들은 잔디에 앉아 있었고 미나는 곰 인형이 너무 푹신해서 보송이라고 이름 지을 거라고 말했다. 박서준은 들으며 아이들이 얼마나 쉽게 오랜 고뇌나 원망 없이 용서할 수 있는지 생각했다. 어쩌면 어른들이 그들에게서 배워야 할지도 몰랐다. 저녁에 그는 미나를 집에 데려다 주었다. 윤정희 씨가 문을 열었고 곰 인형을 보고 놀랐다. 최혜진 씨가 준 거니? 그녀가 물었다. 네, 박서준이 대답했다. 공원에서 만났어요. 윤정희 씨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 여자가 미나를 속상하게 하진 않았겠지? 할머니, 그분 좋은 분이에요. 미나가 끼어들었다. 울면서 저를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윤정희 씨는 아이를 보고 박서준을 보았다. 만약 그 여자가 아이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러지 않을 겁니다. 박서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지켜볼게요. 윤정희 씨가 한숨을 쉬었다. 알았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는 즉시 그 만남을 금지할 거야. 박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윤정희 씨를 이해했다. 그녀는 암사자가 새끼 사자를 지키듯 손녀를 보호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옳은 일이었다. 떠나면서 그는 돌아보았다. 미나가 창가에서 봉제곰 인형을 껴안고 그에게 손을 흔들고 있었다. 박서준은 마주 손을 흔들고 돌아서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며칠 후 법원에서 통지서가 왔다. 친자 확인 소송은 다음 달로 지정되었다. 박서준은 서류를 읽으며 곧 모든 것이 공식화될 것임을 알았다. 그는 미나의 출생신고서에 아버지로 기록될 것이다.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그는 윤정희 씨에게 전화의 소식을 전했다. 알아에 그녀가 말했다. 우리도 소환장을 받았어. 반대하실 겁니까? 침묵. 아니, 이 마침내 윤정희 씨가 대답했다. 내가 아이 아버지야. 그건 사실이지. 그리고 너는 좋은 아빠야, 서준아. 미나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곁에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보여?
박서준은 안도감을 느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기억해, 윤정희 씨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걘 우리 손녀야. 우리가 7년을 키웠어. 만약 우리에게서 아이를 뺏으려 한다면 안 그럴 겁니다. 박서준이 그녀의 말을 끊었다. 약속해요. 미나는 당신들과 함께 지낼 겁니다. 저는 그저 곁에 있고 싶을 뿐이에요. 윤정희 씨가 숨을 내쉬었다. 그럼 모든 게 잘 될 거야. 그녀는 전화를 끊었고 박서준은 전화를 보며 앉아 있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인생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느꼈다. 느리고 고통스럽지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에게는 딸이 있고 가족이 있었다. 비록 비범하고 한때 서로를 미워했던 사람들로 이루어졌지만 그것은 가족이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는 항상 지갑에 넣어 다니던 지은의 사진을 꺼냈다. 그녀의 미소를 보며 속삭였다. 찾았어. 지은아. 우리 딸 찾았어. 너처럼 정말 사랑스러워. 그러자 지은이 그에게 마주 웃어주는 것 같았다. 재판은 6월 3일로 정해졌다. 박서준은 재판 전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서 뒤척이며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그려보았다. 만약 판사가 거절한다면? 만약 윤정희 씨 부부가 마음을 바꿔 반대한다면? 아침에 그는 예전에 가족 사업의 후계자였을 때 입었던 유일한 정장을 꺼내 입었다. 정장은 몸에 딱 맞았다. 7년 동안 박서준은 외적으로 거의 변하지 않았다. 다만 눈에 피로가 깃들고 관자놀이에 흰머리가 조금 생겼을 뿐이었다.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지금의 자신을 지은이가 알아볼 수 있을까 생각했다. 아마 그럴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았으니까. 그녀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제는 그들의 딸에 대한 사랑. 법원 건물에는 시작 30분 전에 도착했다. 입구에는 이미 윤정희 씨 부부가 서 있었다. 윤정희 씨는 어두운 정장 원피스를, 이철수 씨는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들 옆에는 하얀 블라우스와 파란 치마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따은 미나가 있었다. 박서준을 보자 미나는 기쁘게 손을 흔들었다. 아빠. 그는 다가가 딸을 안고 뺨에 입을 맞췄다. 안녕, 아가. 어때? 조금 무서워요. 미나가 털어놓았다. 할머니가 판사님한테 갈 거고 판사님이 질문을 할 거라고 했어요. 걱정 마. 박서준이 그녀를 안심시켰다. 모든 게 잘 될 거야. 그냥 솔직하게 대답하면 돼. 윤정희 씨는 그들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시선에는 새로운 무언가가 있었다. 증오도, 분노도 아니었다. 슬픔과 수용에 가까웠다. 갑시다. 그녀가 말했다. 시간 됐어요. 그들은 건물로 들어가 금속 탐지기를 통과하고 3층으로 올라갔다. 재판정은 작았고 나무 벤치와 높은 판사석이 있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날카로운 눈빛의 여성 판사가 정시에 들어왔다. 모두 일어섰다. 앉으십시오. 그녀는 서류 폴더를 열며 말했다. 미성년자 이민아에 대한 박서준 씨의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 소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서준은 긴장했다. 판사는 사건 자료, 유전자 검사 결과, 당사자들의 진술을 읽었다. 그러고는 박서준을 보았다. 박서준 씨, 유전자 감식 결과, 귀하가 이 사건 아동의 생물학적 부친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네, 박서준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어떤 목적으로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하셨습니까? 제 딸의 아버지로서 법적인 권리를 갖고 싶습니다. 그 박서준이 말했다. 아이의 양육에 참여하고 아이를 돌보고 아이의 삶의 일부가 되고 싶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무언가를 적은 뒤 윤정희 씨 부부에게 물었다. 윤정희 씨, 이철수 씨 친자관계 인정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윤정희 씨가 일어섰다. 박서준은 그녀가 가방을 꽉 쥐고 입술이 떨리는 것을 보았다. 그녀가 너무 오랫동안 침묵해서 판사가 질문을 반복했다. 윤정희 씨. 아니요. 윤정희 씨가 숨을 내뱉었다. 이해 없습니다. 박서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뻔했다. 그는 윤정희 씨를 보았고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녀는 그에게 거의 보이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는 알았다. 그녀가 그를 받아들였다. 용서했다. 판사는 이철수 씨에게도 질문했고 그 역시 반대하지 않았다. 그러고는 미나를 데려오라고 했다. 아이는 판사석으로 다가갔다. 용감하게 보이려 애썼지만 박서준은 그녀가 긴장하고 있음을 알았다. 미나, 판사가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가 왜 여기 모였는지 아니? 네, 미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박서준 아빠가 서류상으로 제 진짜 아빠가 되기 위해서요. 맞아.
박서준 씨가 내 아빠가 되기를 원하니? 정말 원해요. 미나가 미소 지었다. 아빠는 착해요. 우리 엄마를 사랑했고 저도 사랑해요. 저한테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엄마 얘기도 해줘요. 아빠가 제 아빠였으면 좋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와 떨어지게 될까 봐 무섭지는 않고. 미나가 미간을 찌푸렸다. 아빠는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랑 계속 살 거라고 약속했어요. 그냥 이제 아빠도 생기는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판사는 재판 내내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아주 좋단다. 미나야, 자리로 돌아가도 좋아? 미나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돌아갔고 윤정희 씨는 그녀를 꼭 껴안았다. 판사는 심의를 위해 휴정을 선언했다. 박서준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진 15분이었다. 그는 복도로 나와 의자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그는 지은과 미래에 대해, 함께 딸을 키울 것에 대해 나누었던 대화들을 떠올렸다. 그녀가 모든 것이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서준아. 그가 돌아보았다. 윤정희 씨가 옆에 서서 그를 보고 있었다. 고마워.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뭐가요? 그가 놀랐다. 아이를 데려가지 않아서, 약속을 지켜서. 그리고 그녀는 말을 멈췄다. 지은이를 사랑했던 것만큼이나 아이를 사랑해줘서. 제 딸이잖아요.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윤정희 씨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틀렸어. 지난 세월 동안 널 탓하고 미워하고 내가 고통받기를 바랐어. 하지만 넌 이미 고통받고 있었는데 나는 내게서 아빠가 될 권리마저 빼앗았지? 어머님은 따님을 잃으셨잖아요. 박서준이 말했다. 이해해요. 미나를 지키고 싶으셨겠죠? 복수하고 싶었어. 윤정희 씨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복수는 내게 지은이를 돌려주지 않았어. 너에게 상처만 줬을 뿐이지. 미안하다. 서준아. 그는 하나뿐인 딸을 잃고 손녀를 키우고 그 모든 고통을 짊어진 이 여자를 보며 더 이상 화를 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용서할게요. 그가 말했다. 제가 떠났던 것, 지은이가 죽어가던 순간 곁에 없었던 것을 어머님이 용서해 주신다면요. 윤정희 씨는 한 걸음 다가와 그를 어머니처럼 꼭 껴안았다. 박서준은 그녀를 마주 안았다. 그들은 그렇게 서 있었다. 지은을 잃었지만 미나를 위해 서로를 찾은 두 사람. 지은이도 이걸 바랐을 거야. 윤정희 씨가 속삭였다. 우리가 가족이 되는 거? 네, 박서준이 동의했다. 바랐을 거예요. 그들은 다시 재판정으로 불려 들어갔다. 판사는 박서준을 미성년자 이민아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출생기록부에 해당 변경사항을 기재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박서준은 들으면서도 이것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그는 아버지였다. 미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에게 달려왔다. 아빠, 이제 진짜 아빠다. 그는 아이를 번쩍 들어 올려 뺨과 이마, 코에 입을 맞췄다. 그래, 딸, 이제 진짜야. 윤정희 씨와 이철수 씨가 뒤따라왔다. 이철수 씨는 박서준의 손을 꽉 잡았다. 아이를 잘 부탁하네. 그가 말했다. 약속합니다. 박서준이 약속했다. 그들은 함께 법원을 나섰다. 더 이상 남이 아닌 가족으로. 이상하고 조각들로 이루어졌지만 가족이었다. 몇 주가 흘렀다. 박서준은 공식적으로 미나의 아버지가 되었다. 그의 이름은 이제 서류에 기재되었다. 그는 일주일에 3번 학교에서 딸을 데려왔다. 그들은 주말을 함께 보내며 영화관, 공원, 박물관에 갔다. 미나는 그를 그냥 자빠라고 불렀고 그것은 그가 들어본 말 중 가장 달콤한 단어였다. 윤정희 씨는 더 이상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가족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미나에 대해 상의했으며 한 번은 아파트 수리를 도와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그들은 가까워졌고 박서준은 윤정희 씨에게서 딸의 할머니뿐만 아니라 동맹자를 얻었음을 깨달았다. 최혜진 여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미나를 방문했다. 그녀는 선물, 책, 퍼즐, 스케치북을 가져왔다. 그녀는 후원자가 아닌 할머니가 되는 법을 배웠다. 미나는 그녀를 좋아하게 되었지만 평생 곁에 있었던 윤정희 할머니에게 더 의지했다. 어느 날 박서준이 최혜진 여사의 방문 후 미나를 데리러 갔을 때 어머니가 문 앞에서 그를 멈춰 세웠다. 서준아, 잠깐만. 그가 돌아보았다. 최혜진 여사는 당황하며 불안해 보였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그녀는 말을 고르며 잠시 멈췄다. 지은이 묘지에 다녀왔어. 박서준은 멈칫했다. 왜요? 용서를 빌러. 꽃을 가져가서 묘 앞에 서서
오래전에 했어야 할 말을 다 했어. 내가 틀렸다고, 그녀가 너에게 어울리는 사람이었다고, 내가 너희의 행복을 뺏었다고. 박서준은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 말이 없었다. 죽은 사람들이 우리 말을 듣는지는 모르겠다. 최혜진 여사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난 그래야만 했어.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미나를 위해서. 그녀는 어머니를 용서했을 거예요. 박서준이 조용히 말했다. 지은이는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최혜진 여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게 나를 완전히 용서해달라고는 안 해.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할머니가 되게 해줘서 고마워. 박서준은 7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를 안았다. 우리 모두 실수를 했어요. 그가 말했다.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미나를 위해 함께 있다는 거죠. 최혜진 여사는 그에게 기댔고 박서준은 마음속 무언가가 완전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상처는 깊었지만 아물고 있었다. 어느 주말 박서준은 미나를 데리고 묘지에 갔다. 그가 지은의 묘 앞에서 그녀를 찾았던 그날 이후로 함께 가는 것은 오랜만이었다. 이제 그들은 커다란 붉은 장미 다발을 들고 단둘이 왔다. 미나는 묘비에 꽃을 놓고 차가운 대리석을 손으로 쓸었다. 엄마,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저 미나예요. 이제 저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저한테는 진짜 아빠가 생겼어요. 아빠는 아주 착하고 엄마를 사랑해요. 그리고 저도 사랑하고요. 박서준은 옆에 서서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할머니도 두 분이나 있어요. 미나가 말을 이었다. 윤정이 할머니랑 최혜진 할머니요. 두 분 다 좋으세요? 이철수 할아버지도요. 우리 모두 엄마를 사랑하고 기억해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엄마가 하늘에 계신 거 알아요. 할머니가 그러셨는데 엄마가 거기서 저를 보고 제가 행복하면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말인데요. 엄마, 저 행복해요. 아주 많이요. 저를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서준은 참지 못하고 딸 옆에 무릎을 꿇고 그녀를 안았다. 엄마가 널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그가 속삭였다. 넌 엄마처럼 착하고 밝아. 미나는 그에게 기댔다. 아빠, 엄마가 지금 우리를 보고 있을까요? 물론이지. 박서준이 대답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있어서 행복해하실 거야. 그들은 손을 잡고 묘 옆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박서준은 미나에게 지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떻게 만났는지, 첫 데이트는 어땠는지, 서툰 저녁 식사 준비에 지은이 어떻게 웃었는지. 미나는 숨을 죽이고 들으며 모든 단어를 흡수했다. 나도 엄마처럼 되고 싶어요. 그들이 떠나려고 할 때 그녀가 말했다. 넌 이미 닮았어. 박서준이 미소 지었다. 겉모습도, 마음도. 미나는 생각에 잠겼다. 그럼 제가 크면 아빠랑 엄마처럼 그런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요? 박서준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물론 찾을 수 있지. 그리고 내가 곁에서 내가 자격 있는 만큼 사랑받는지 지켜볼 거야. 미나가 웃었다. 아빠는 모든 남자애들을 겁주는 무서운 아빠가 되겠네요. 가장 무서운 아빠가 되게 박서준이 약속했고 그들은 함께 웃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박서준은 지난 몇 달간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생각했다. 그는 죽었다고 생각했던 딸을 찾았다. 오랫동안 미워했던 어머니를 용서했다. 그의 죽음을 탓했던 지은의 가족과 화해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다시 행복해지는 법을 배웠다는 것이다. 지은과 함께했던 행복과는 다른 슬픔이 섞인 조용하고 조심스러운 행복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행복이었고 박서준은 놓칠세라 두 손으로 꽉 붙잡았다. 저녁에 그는 미나를 집에 데려다 주었다. 윤정희 씨가 문을 열었고 박서준은 부엌 식탁에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는 것을 보았다. 저녁 먹고 가. 그녀가 제안했다. 박서준은 거절하려 했지만 미나가 그의 손을 잡았다. 제발요, 아빠. 할머니가 아빠가 좋아하는 만두 빚으셨어요. 그는 놀라 윤정희 씨를 쳐다보았다. 제가 만두 좋아하는 건 어떻게 아셨어요? 지은이가 말해줬어. 윤정희 씨가 대답했다. 내가 매일도 먹을 수 있다고 했었대. 박서준은 식탁에 앉았고 그들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윤정희 씨, 이철수 씨, 그리고 미나. 가족처럼. 그들은 학교, 날씨, 여름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평범한 가족의 대화였지만 박서준에게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었다. 그가 떠날 때 윤정희 씨는 그를 문까지 바래다 주었다. 자주 와. 그녀가 말했다. 너도 이 가족의 일부야. 감사합니다. 박서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모든 것에 대해서요?
윤정희 씨가 미소 지었다. 처음으로 그는 그녀의 얼굴에서 진정으로 따뜻한 미소를 보았다. 내가 너한테 고마워해야지. 포기하지 않고 미나에게 가는 길을 찾아줘서, 그리고 아이를 사랑해줘서. 박서준은 거리로 나왔고 차가운 저녁 공기가 얼굴에 와 닿았다. 그는 첫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을 보며 속삭였다. 고마워, 지은아. 내게 아이를 선물해줘서. 우리 딸이 행복하도록 내가 모든 걸 할게. 약속해. 그러자 별 하나가 그에게 응답하듯 반짝이는 것 같았다. 박서준이 지은의 묘 앞에서 미나를 찾은 지 1년이 흘렀다. 모든 것을 바꾼 1년이었다. 이제 그의 삶은 딸을 중심으로 돌아갔고 그는 그녀의 웃음, 질문, 포옹 없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상상할 수 없었다. 미나는 자라서 2학년이 되었다. 더 자신감 있고 용감해졌지만 여전히 착하고 밝았다. 선생님들은 그녀를 칭찬했고 반 친구들은 그녀를 따랐다. 어느 날 그녀는 집에 와서 반장으로 뽑혔다고 자랑스럽게 선언했다. 있잖아요, 아빠. 그녀는 소파에서 뛰며 제잘거렸다.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해요. 거의요. 선생님 다음으로요. 박서준은 그녀를 보며 웃었고 지은이가 딸을 자랑스러워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엄마에게서 외모뿐만 아니라 다정하고 솔직하고 사랑스러운 성격까지 물려받았다. 가족은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박서준은 일주일에 4일을 미나와 보냈다. 학교에서 데려와 숙제를 하고 학원에 데려다 주었다. 그녀는 그림과 춤을 시작했고 박서준은 발표회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그는 윤정희 씨와 이철수 씨 옆에 앉아 공연을 휴대폰으로 찍고 누구보다도 크게 박수를 쳤다. 윤정희 씨는 그에게 거의 친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들은 함께 미나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그녀의 성공과 고민에 대해 이야기했다. 때로는 박서준이 그냥 차 한잔하러 들렀고 그들은 부엌에 앉아 지은을 추억했다. 윤정희 씨는 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박서준은 그들의 관계에 대한 추억을 나누었다. 그것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지은에 대한 기억을 생생하게 간직하는 치유의 과정이었다. 이철수 씨도 마음을 열었다. 그는 박서준에게 수도꼭지 고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함께 미나의 책장을 조립했고 가끔 낚시를 가기도 했다. 이철수 씨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박서준은 그의 인정과 수용을 느낄 수 있었다. 최혜진 여사는 진짜 할머니가 되었다. 그녀는 매주 토요일에 와서 미나와 산책하고 동화책을 읽어주고 과자와 과일을 사주었다. 그녀와 윤정희 씨 사이에는 이상하지만 존중하는 관계가 형성되었다. 그들은 친구가 되지는 않았지만 갈등 없이 손녀를 공유하는 법을 배웠다. 어느 날 박서준은 공원에서 그들 둘을 함께 보았다. 둘 다 벤치에 앉아 미나가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는 것을 보며 조용히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는 그 깨지기 쉬운 평화를 방해하고 싶지 않아 다가가지 않았다. 박서준은 부모님의 사업에 끝내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시장에서 꽃을 팔았고 그것에 만족했다. 일은 단순하고 정직했으며 딸과 함께할 시간을 주었다. 최혜진 여사는 몇 번 그가 가족 사업에 복귀할 수 있다고 암시했지만 박서준은 거절했다. 저는 지금 있는 곳이 좋아요. 그가 말했다. 다시는 돈과 지위를 쫓고 싶지 않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최혜진 여사는 더 이상 고집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이 변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의 선택을 받아들였다. 여름에 박서준은 처음으로 미나를 데리고 휴가를 갔다. 그들은 윤정희 씨, 이철수 씨와 함께 셋이서 바다로 갔다. 파도가 보이는 작은 집에서 2주를 보냈다. 미나는 수영을 배우고 모래성을 쌓고 조개를 모았다. 박서준은 그녀에게 잠수를 가르쳤다. 이철수 씨는 그녀와 연을 날렸다. 윤정희 씨는 온 가족을 위해 요리했다. 저녁에는 테라스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었고 미나는 박서준의 품에서 잠이 들었다. 그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주 오랫동안 몰랐던 평온함을 느꼈다. 좋은 아빠가 되었구먼. 어느 날 이철수 씨가 둘에게 차를 따라주며 말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서준이 대답했다. 지은이가 행복해했을 거야. 이철수 씨가 덧붙였다. 너희 둘이 함께 있는 걸 보면? 박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을에는 그들의 이상한 가족을 완전히 결속시킨 사건이 일어났다. 미나가 아팠다. 평범한 감기가 기관지염으로 그리고 폐렴으로 악화되었다. 그녀는 병원에 입원했고 박서준은 그녀의 침대 곁을 떠나지 않았다. 윤정희 씨도 함께 간호했다. 그들은 교대로 불편한 의자에서 잠을 자고
자판기에서 병원 커피를 마셨다. 최혜진 여사는 매일 와서 과일, 주스, 책을 가져왔다. 이철수 씨는 복도에 앉아 말없이 손을 꽉 쥐고 모든 신에게 손녀의 회복을 기도했다. 미나는 40도에 가까운 열에 시달리며 창백하게 누워 있었고 박서준은 1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을 느꼈다. 그는 지은이가 병원에서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작별 인사도 못했는지 떠올렸고 딸마저 잃을 수 있다는 생각에 미칠 것 같았다. 안 돼. 그는 미나의 뜨거운 손을 잡고 속삭였다. 나를 떠나면 안 돼. 난 이제 막 널 찾았단 말이야. 셋째 날, 열이 내렸다. 의사들은 위기가 지났고 아이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서준은 복도로 나와 차가운 벽에 기대의 울음을 터뜨렸다. 윤정희 씨가 그를 안았고 그들은 가장 소중한 것을 거의 잃을 뻔한 두 사람으로 그렇게 서 있었다. 아이는 강해. 윤정희 씨가 말했다. 이겨낼 거야. 그리고 미나는 이겨냈다. 일주일 뒤 퇴원하자 집에서는 진짜 축제가 열렸다. 최혜진 여사는 케이크를 구웠다. 이철수 씨는 미나에게 새로운 봉제 토끼 인형을 사주었다. 윤정희 씨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다. 미나는 담요에 쌓여 소파에 앉아 자신의 가족을 보며 미소 지었다. 나 모두 정말 사랑해요. 그녀가 말했다. 여러분들이 최고예요. 박서준은 옆에 앉아 딸을 안았다. 우리도 널 사랑해. 세상 무엇보다도. 병을 앓고 난 후 무언가가 완전히 제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더 이상 미나라는 존재로만 묶인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가족, 모든 이상함과 특별함을 가진 진짜 가족이 되었다. 박서준의 어머니는 손녀가 대학교에 들어갈 때 자신의 집이 있도록 아파트를 사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때까지는 유일한 손녀에게 뭐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고 했다. 그것이 올바른 돈의 사용법이라고. 그리고 박서준이 그 아파트로 이사해서 미나가 그의 집에 올 때 자기 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 박서준은 동의했고 어머니의 돈으로 방 2개짜리 아파트를 샀다. 이제 미나는 그의 집에 머물 때 자기만의 방이 생겼다. 그들은 함께 벽지, 가구, 커튼을 골랐다. 미나는 분홍색 벽을 원했고 박서준은 분홍색을 싫어했지만 반대하지 않았다.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새 아파트에 그는 지은의 큰 사진을 걸었다. 그녀가 꽃을 들고 웃고 있는 바로 그 사진이었다. 미나는 자주 그 사진에 다가가 엄마와 대화하며 자신의 일과를 이야기했다. 엄마, 나 오늘 수학에서 100점 맞았어요. 그녀가 기쁘게 보고했다. 그리고 아빠가 새 물감을 사줬어요. 엄마 그림 그려줄게요. 박서준은 이 독백을 들으며 지은이 살아있음을 깨달았다. 그들의 딸 속에, 그들의 기억 속에, 그들의 사랑 속에 살아있었다. 어느 날 미나가 물었다. 아빠, 다시 결혼할 거예요? 박서준은 놀랐다. 왜 그런 걸 물어? 제가 읽던 책에서 여자애한테 새엄마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미나는 머뭇거렸다. 아빠가 누군가를 찾는다면 전 괜찮아요. 아빠 혼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박서준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난 혼자가 아니야. 내겐 내가 있잖아. 그걸로 충분해. 그래도요. 미나가 고집했다. 아빠가 마음에 드는 좋은 아줌마를 만나면 저 질투 안 할 거예요. 약속해요. 박서준이 웃었다. 알았어. 딸, 명심할게. 하지만 속으로는 지은 외에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유일했고 그는 대체자를 찾고 싶지 않았다. 그에게는 딸, 일, 가족으로 충분했다. 그의 삶은 가득 차 있었다. 12월이 왔다. 지은의 기일이 다가왔다. 9년 전 그녀는 미나를 낳고 병원에서 죽었다. 박서준은 모두 함께 묘지에 가기로 결정했다. 토요일 아침 윤정희 씨 부부의 집 앞에 모였다. 박서준, 미나, 윤정희, 이철수, 그리고 최혜진 여사까지. 그들은 꽃을, 지은이가 그토록 사랑했던 붉은 장미를 많이 가져갔다. 묘지로 가는 길은 조용했고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다. 묘는 잘 관리되어 있었다. 박서준은 여전히 매달 이곳에 와서 정리하고 꽃을 갈았다. 이제는 미나가 자주 그와 동행했다. 그들은 묘비 주위에 섰다. 한 여자로 인해 연결된 작은 무리였다. 윤정희 씨가 꽃다발을 놓고 차가운 대리석을 쓰다듬었다. 내 딸아, 그녀가 속삭였다. 우리 모두 여기 왔어. 내 가족. 우린 널 기억하고 사랑한단다. 이철수 씨는 말없이 꽃을 내려놓고 돌아서서 눈물을 닦았다. 최혜진 여사가 뒤따라 다가왔다. 그녀는 묘비를 보며 서서 말했다. 용서해라.
지은아, 내가 어리석고 거만했어. 너희가 행복하게 지내도록 두지 않았지? 하지만 내 딸은 안전하고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아줘. 우리 모두가 아이를 돌보고 있단다. 박서준이 마지막으로 꽃다발을 놓았다. 그는 무릎을 꿇고 기념비의 사진을 손으로 만졌다. 안녕, 내 사랑이 그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 다 같이 왔어. 내 엄마, 내 아빠, 내 엄마, 그리고 우리 딸, 우리 미나까지. 아이가 많이 컸어. 지은아, 똑똑하고 착하고 예뻐. 전부 널 닮았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여기 있어서 아이를 보고 안아주고 삶을 가르쳐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이렇게 된 이상 내가 약속할게. 아이가 행복하도록 모든 걸 할 거야. 내 힘이 닿는 모든 걸. 미나는 아빠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고 묘 옆에 앉아 자신의 작은 꽃다발을 놓았다. 엄마, 그녀가 말했다. 저예요. 아빠랑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왔어요. 우리 모두 엄마를 기억해요. 그리고 있잖아요. 엄마가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우리가 함께 있는 걸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녀는 눈물 사이로 미소 지었다. 저를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게 아빠를 선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착한 아이가 될게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할머니도 돕고 말도 잘 들을게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엄마가 얼마나 멋진 분이었는지 말할 거예요. 박서준은 딸을 안아 자신에게 기대게 했다. 그들이 묘 옆에 앉아있을 때 크고 부드러운 눈송이가 내리기 시작하며 땅을 하얀 담요로 덮었다. 보세요. 아빠 이민하가 속삭였다. 엄마가 우리한테 눈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선물처럼요. 박서준은 하늘과 흩날리는 눈송이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래, 미나야. 엄마가 보내주시는 거야? 그들은 잠시 더 서 있다가 출구로 향했다. 윤정희 씨가 미나의 한 손을 잡고 박서준이 다른 한 손을 잡았다. 최혜진 여사와 이철수 씨가 뒤따랐다. 기억과 사랑으로 뭉친 작은 행렬이었다. 묘지문에서 미나가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다. 안녕히 계세요, 엄마. 또 올게요. 그들은 차에 탔고 박서준은 모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집에서 그는 점심을 준비했다. 이 1년 동안 요리를 배웠다. 윤정희 씨가 가르쳐 주었다. 그들은 큰 식탁에 앉아 먹고 이야기하고 웃었다. 미나는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다. 이철수 씨는 그녀에게 농담을 했다. 윤정희 씨는 미소 지었다. 최혜진 여사는 차를 따랐다. 평범한 가족이었다. 자신만의 역사와 고통을 가졌지만 함께 만들어낸 행복을 가진. 저녁에 모두가 돌아가고 박서준은 미나를 재웠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봉제곰 인형을 안고 졸린 눈으로 아빠를 보았다. 아빠, 행복해요. 그녀가 물었다. 박서준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그녀의 뺨을 쓰다듬었다. 응, 아가. 아주 많이. 저도요. 미나가 하품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예요. 저한테는 아빠도, 할머니들도, 할아버지도, 그리고 하늘에 있는 엄마도 있으니까요. 제일 큰 가족이에요. 제일 크지. 박서준이 동의했다. 사랑해요, 아빠. 나도 사랑해, 미나야. 잘 자. 그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불을 끄고 방에서 나왔다. 부엌에 서서 창밖을 보며 심장이 온기로 가득 차는 것을 느꼈다. 새 아파트를 샀을 때 입양한 고양이 보송이는 부엌의 자기 침대에서 몸을 웅크리고 조용히 자고 있었다. 오래전 박서준이 지은을 잃었을 때 그는 딸도 잃었다고 생각했다. 죄책감, 고통, 공허함 속에서 살았다. 하지만 인생은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다. 그녀는 미나를 돌려주었다. 그녀는 그에게 용서하는 법과 용서받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박서준은 밤의 도시를 바라보았다. 눈은 계속해서 내려 거리를 푹신한 카페투우로 덮고 있었다. 지은은 보이지 않게 이곳에 있었다. 그들의 딸 속에, 그들의 기억 속에, 죽지 않는 사랑 속에. 고마워. 박서준이 어둠 속에 속삭였다. 그녀를, 모든 것을 고마워. 그러자 저 멀리 하늘에서 지은이 그에게 미소로 답하는 것 같았다.